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추락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에 세계 여러 나라 언론의 관심도 쏟아졌는데요. 영국 BBC 방송은 한국 여성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나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BBC는 지난 1년간 전국을 다니며 한국 여성을 인터뷰했다며 집안일, 또 육아 부담, 사교육비 부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국 여성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BBC는 한국 경제가 고속 발전하면서 여성을 고등교육과 일터로 밀어넣고 야망을 키웠지만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은 같은 속도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2월 29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카는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카.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영어는 해커스. 전기차 100만 시대 성큼, 올해 원픽 전기차 시민의견 들어봤습니다. 토레스 EVX죠. 배터리 안전성은 기본, 국내 최장 10년 100만 킬로미터 배터리 무상 보증, 광활한 적재 공간까지. 토레스 광고하시면 안 돼요. 전트림 200만 원 이내인데요? 이 혜택 어쩔? 토레스 EVX 어디서 탈 수 있죠? 2월 KGM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김수동의 지락실 함께 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문경 돌리네 습지가 람사로 습지로 등록됐죠. 잠시 후 문경시 환경보호과 생태지질팀의 류현욱 주무관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임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지구가 즐거운 실천, 지역이 즐거운 실천, 김수동의 지락실의 실장님이죠. 안동환경운동연합 김수동 상임의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수동 실장입니다. 예, 오늘 반갑습니다. 어떤 얘기 함께 해볼까요? 예, 오늘 봄비가 이렇게 좀 내리는데요. 예. 비가 오면 조금 덜 하죠. 우리 미세먼지. 그래서 곧, 황사도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오늘 미세먼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뭐 미세먼지. 좀 나날이 좀 심해지는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방송에서도 많이 다루게 되는데 우선 미세먼지가 뭔지부터 좀 정확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이름부터 미세라고 하니까 굉장히 작은 건데요. 예. 일단 사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 그리고 아주 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입자 크기 따라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전번에 플라스틱도 미세 플라스틱, 초미세 플라스틱 이렇게 나눠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미세먼지는 이제 알파벳으로 PM, PM10이라고 표기를 하고요. 미세먼지를 PM10. 예.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PM2.5. 그러면은 미세먼지 PM10은, 이게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10마이크로미터.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직경이 2.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먼지. 예. 그러니까 이게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70 마이크로미터가 되는데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의 20분의 1, 30분의 1 상당히 작은 입자죠. 예. 그러면은 이 마이크로미터라는 것은 전번에 말씀을 드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미터를 100만 분의 1의 길이로 나눈 것, 1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그리고 1마이크로그램은 1g을 100만 분의 1로 나눈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그램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제 100만 분의 1, 예. 또 100만 그램 분의 1, 뭐 이렇게
100만 분의 1. 예.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10 마이크로미터 이하,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 그러니까 뭐 초미세먼지는 예. 미세먼지의 4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 미세한 것에 아주 더 미세한 거죠. 그렇죠. 예. 예. 자,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을 두고 참 말이 많은데요. 뭐 우리 국내적 원인도 있고, 뭐 중국 원인도 있고, 여러 가지 말도 있고, 뭐 자연적 원인, 인위적인 원인, 뭐 이렇게도 분류한다면서요. 예, 일단 뭐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인 원인이 있는데요. 예. 인위적으로는 대부분 보면은 자동차 매연이라든지 발전소, 석탄화력 발전소, 그리고 보일러 등에서 이제 연료를 태워서 발생하는 배출 물질이 주요 원인이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뭐 난방용 연료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에 이제 미세먼지 양이 발생량이 많다. 예. 그렇게 보고, 또 국내뿐만 아니고 이거는 이 대기가 순환을 하니까 이렇게 외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이제 우리나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예.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그리고 자연적인 원인은 뭐 공사장이나 도로에서 날린 먼지 등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구분해서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이게 대부분 다 사람 때문에 생기는 뭐 미세먼지군요. 보니까 뭐 공사장도 사실 사람 때문에 있는 거고 도로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지 않은가요? 여기서 뭐 항사 이야기가 또 나올 텐데요. 예. 그 다음에 하고. 예. 황사하고 미세먼지 이게 사실 좀 많이 헷갈립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황사는 매년 우리가 3월에서 4월 정도 되면은 중국 쪽에서 고비 사막이나 이쪽에서 그렇게 발생해가지고 한반도로 넘어오는데요. 예. 주로 이제 발생 원인에 따라 가지고 황사하고 미세먼지를 이렇게 나누고요. 황사는 이제 자연적인 풍화 현상에서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이제 하늘 높이 올라간 모래먼지가 대기를 따라 순환하다가 서서히 이제 떨어지는 현상, 떨어지는 흙모래, 주로 이제 자연적 활동으로 발생을 합니다. 모래먼지. 그럼 황사의 성분하고 미세먼지 성분이 이제 여기에 크게 갈리는데요. 황사의 성분은 이제 주로 토양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칼슘이라든지 철분, 알루미늄, 마그네슘 이렇게 토양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미세먼지는 황산염이나 질산염, 암모니아, 그러니까 금속 화학물이나 탄소 화합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연료가 탔을 때 생겨나는 이러한 유해 물질의 성분을 미세먼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사는 계절적으로 계절에 한정이 돼 있잖아요. 봄철에. 봄철에. 미세먼지는 계절 관계없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사, 미세먼지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셨는데 굳이 좀 나누자면은 미세먼지가 황사보다는 인체에 더 유해하다, 더 나쁘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또 중국을 꼽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중국은 이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중국이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우리나라도 역시 발생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발전소 문제, 그 발전소에서 나오는 거,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거, 우리도 있으니까. 그런데 중국 동부 해안에 보면은 급격하게 이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거기에 공업지대에서 나온 미세먼지들이 우리나라 그 바람이 연중 한 80% 정도가 편서풍이라고 봅니다. 그럼 편서풍이 오는 지점이 중국 동부 해안 지역이죠. 그래서 중국 동부에 밀집된 공업지대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이렇게 한반도로 덮치고, 그리고 아시아 쪽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미세먼지가 한반도와 일본 등에 이제 폐해를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보시는 거고. 한 방송사에서 팩트 체크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중국발 미세먼지 피해 배상받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뉴스에서 한번 다뤘는데. 그러면은 이 중국의 환경 오염 문제가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물론 그 미세먼지가 발생하지만은 여기에 더해서 외국의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은 그 피해는 엄청나게 날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예. 방송국에서 팩트 체크를 했는데 예. 이게 이제 결국은 인과관계가 입증이 어렵다. 그리고 국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배상받기도 어렵다. 이거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이게 그 국가 간의 어떤 힘의 논리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입증하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그쪽에서 오는 것은 맞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원인 말고도 우리가 가정에서 뭐 생선구이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생선구이나 뭐 고기구이 뭐 이런 거.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세먼지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고등어를 구울 때 미세먼지가 많이 난다. 맞아요. 그때 이제 굉장히 희화화시키고 조롱 섞인 부분으로 이렇게 치부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작은 단위에서 붕어를 구울 때 굉장히 미세먼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전체 큰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거를 예를 든 것인데 그게 이제 약간 좀 들리게 이야기된 부분은 조금 있긴 합니다. 맞아요. 예. 꼭 고등어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생선구이 구울 그렇죠. 때 나오는 게. 우리가 이 가스레인지에서 뭘 이렇게 조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렇게 미세먼지가 다 나오죠. 그러니까요. 예. 반드시 좀 환기 확실히 좀 시키면서 구우셔야 되겠고. 자, 미세먼지 해롭다는 건 다 아실 텐데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일단 면역 기능을 이렇게 떨어뜨리고요. 그리고 이제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장시간에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면은 이제 급격하게 저하가 되는데 이제 가볍게 감기나 천식, 기관지염 이렇게 호흡기 질환 그리고 또는 심혈관 질환, 피부 질환, 안구 질환 등 각종 질병에 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내 배출은 보통 한 하루나 이틀이면 배출이 되는데 초미세먼지는 우리가 혈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주일 이상 이렇게 몸속에 잠복할 수가 있다. 그렇게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국제의학 학술지 렌시시라는 학술지에서는 미세먼지는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 다음과는 이제 사망 위험 요인으로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2015년에는 지난 이야기지만은 약 한 420만 명이 PM2.5 그러니까 PM2.5는 초미세먼지라고 했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조기 사망이 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약 2만 명 가량이 미세먼지로 조기 사망할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했어요.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 한 해에 2만 그렇죠. 명 가량 이렇게 추산한다고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WHO 국제보건기구에서는 미세먼지를 이제 폐암이나 방광암으로 원인으로 해가지고 1군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인체에도 해롭고 인체뿐만 아니라 뭐 자연 생태계에도 악영향 미치는 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오염에 민감한 양서류, 조류, 포유류 등등 아주 이렇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자, 이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부가 2002년에 이제 서울의 PM 연평균 농도를 이렇게 측정을 해봤더니 76 마이크로그램 톤당 그렇게 나왔습니다. 2002년에 76이 나왔고. 이게 미세먼지 측정은 매일 우리가 일기예보 할 때 미세먼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는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그러면은 2002년 당시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과 나쁨 중간 정도 이렇게 걸쳐져 있었죠. 이게 이제 연평균입니다. 연평균. 좋음과 나쁨. 그래서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대기 환경 개선 특별 대책을 수립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천연 가스 버스 도입됐고 그리고 경유버스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 그리고 차량 2부 운행을 했고 그리고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 수도권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지방 사람들은 노후 경유차로 출입을 못하게 하느냐 이런 우스개까지 나왔는데요.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수도권의 PM10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예. 연평균 농도 41 마이크로그램으로 감소를 했다. 확 줄었네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예, 이런 노력 탓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이나 이런 다른 선진국 수도에 비하면은 거의 2배 이상이 측정이 된다. 그래요. 그렇게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부의 어떤 대응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오늘의 결론 말씀 마지막으로 주시죠. 자, 결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이 무섭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미세 플라스틱, 초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전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고생을 했던 코로나 19 이러한 그 바이러스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사회 경제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은 미세먼지를 우리가 마스크나 뭐 손발을 씻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 경제 그 생산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은 이걸 이제 그 대처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김수동 상임의장이 이제 지난주까지는 환경운동연합 전국 공동대표셨는데 임기가 예. 이제 종료됐다는 소식도 끝났습니다. 예.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예. 예, 자, 감사합니다. 오늘 김수동의 지락실 여기까지 하죠. 안동 환경운동연합 김수동 상임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참 아이러니하죠? 밤새 울어 못 잤는데 방긋드는 얼굴에 힘이 나는 아이러니. 음정도 박자도 없지만 그 어떤 노래보다 감동적인 아이러니. 잠깐의 걸음마에도 하루 종일 뛸 듯이 기쁜 아이러니. 세상 힘들지만 세상 행복한 아이러니. 아, 이러니 아이를 키우나 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고마워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4분 48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문경시의 돌리네 습지가 세계적인 습지 보호 협약인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습니다. 그만큼 더 소중하고 보존 가치가 높다는 의미겠죠. 문경시 환경보호과 생태지질팀의 류현욱 주무관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류현욱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이제 람사르 습지로 문경 돌리네 습지가 이제 등록이 됐는데, 자, 이번 등록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저희 문경 돌리네 습지가 경북에서는 최초이자 우리나라 25번째 람사르 습지로 올해 2월 2일에 지정되었습니다. 예. 람사르 습지 등록을 위해서는 총 9개 인증 기준 중 1개 이상을 달성해야 하는데요. 문경 돌리네 습지는 이 중 3개를 달성했습니다. 예. 첫째, 희귀 유일 습지 유형을 포함한 경우. 둘째, 멸종위기종을 보유한 경우. 셋째, 생물종 다양성을 유지하는 생물종을 보유한 경우인데요. 예. 이번 람사르 습지 지정을 통해 문경 돌리네 습지는 세계적으로 희소성이 높고 생물 서식처로서 보전 가치가 높은 습지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서 보호하는 습지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람사르 습지 등록 위해서는 총 9개의 인증 기준이 있는데 1개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문경 돌리네 습지는 3개를 달성한 거군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예, 돌리네 습지가 희귀하고 유일한 습지 유형이고 멸종 위기종이 있고 생물종 다양성을 유지하는 그런 생물종을 보유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등록이 된 건데, 자, 네. 람사르 습지하고 람사르 협약에 대해서도 좀 잠깐 알려주시죠. 네, 람사르 습지는 생물 지리학적 특징이 있거나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람사르 협약에 의해 지정된 습지를 말합니다. 예. 람사르 협약은 1960년대 유럽 지역에서 습지가 광범위하게 파괴되어 물세수가 크게 감소하는 현상이 있었고, 이를 대처하기 위해 습지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 최초로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협약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면서 특정의 생물종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물새의 중요한 서식지인 습지 자체를 전반적으로 보존하는 방향으로 확대 정비되었습니다. 예. 1997년 7월 28일 우리나라는 101번째로 협약에 가입을 했고, 1997년 강원도 인제군의 대암산 용립을 시작으로 현재 람사르 협회에 등록된 우리나라의 습지는 문경 돌리네 습지를 포함하여 총 25곳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람사르 습지 인증을 위해서 그동안 문경 씨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을 텐데요. 그동안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네, 다시 생각해보면 참 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탄탄한 기초조사를 시작했고, 등록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2년 11월 환경부와 국립생태원 등의 여러 협의 끝에 지난해 7월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예. 돌리네 습지는 지금은 그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지정 전에는 습지 마을 주민들이 습지의 물을 이용하여 논농사와 밭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던 곳으로 보호지역 내 96%가 사유지였습니다. 아, 거기서 농사를 지었군요. 예, 맞습니다. 예. 마을 주민들께서 희귀한 습지를 국가 차원에서 보존할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내어주면서 어느 습지보다 빠르게 토지 매수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으며 이에 발맞추어 문경시는 토지한 매수에 대해 습지의 예전 모습으로 돌리기 위한 훼손지 복원 사업도 2019년부터 계속해서 추진하여 최고의 생물 서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 문경 시민들의 어떤 양보도 있었고 문경시 직원들의 아주 이런 여러 노력들이 합해져서 이번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돌리네 습지가 어떤 곳인지 좀 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문경 돌리네 습지는 문경시 삼북면 우곡리의 석회암 산지 굴봉산 정상부에 있는 내륙 산지형 습지입니다. 예. 돌리네란 지질학적 용어로서 석회암 지대 주 성분인 탄산칼슘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녹으면서 형성된 접시 모양의 웅덩이를 말하는데요. 예. 돌리네 지형에는 모양의 특성상 빗물 등이 지하로 잘 빠져나가 통상적으로 물이 고이지 않아 습지가 발달하기 어려운데요. 예.
하지만 문경 돌리내 습지는 물이 고이기 힘든 돌리내 지형의 습지가 형성된 매우 희귀한 곳인데 물이 고이는 이유는 석회암 풍화토인 테라로사가 쌓여 불투수층을 형성하고 있어 습지의 수량을 유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문경 돌리내 습지는 지형 및 지질학적 측면에서 학습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이런 유형의 습지는 전 세계적으로 문경 돌리내 습지를 포함하여 6곳뿐인 매우 희귀하고 특이한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문경 돌리내 습지가 이제 석회암 지대다 보니까 원래는 물이 쫙 잘 빠져나가는데 네. 여기에 이제 테라로사라는 토양이 이제 쌓여 있어서 이게 이제 물 빠짐을 막아서 이렇게 물이 고여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자, 문경 돌리내 습지 생물 다양성이 매우 풍부해서 또 생태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요. 네, 습지는 다양한 동식물이 살아가는 터전으로 오염원을 정화시키며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돌리내 습지는 육상, 초원, 습지 생태계가 공존해 좁은 면적임에도 465종의 동물과 467종의 식물, 총 932종의 다양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원앙, 소쩍새 등 천년기념물과 수달, 담비, 삭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꼬리진달래, 낙지다리, 들통발, 지방울동물 같은 희귀식물들도 있어 그 보존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문경에는 돌리내 습지 외에도 국가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된 곳들이 많이 있다고요? 네, 문경은 돌리내 습지뿐만 아니라 백두대간의 중심지로 도시 전체의 지질도 같이 있다고 평가받아 왔는데요. 예.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한 지질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교육 및 관광 프로그램에 활용함으로써 주민과의 상생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인데 2017년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지질공원 유망 후보지 제안을 받았었고 2018년부터 타당성 조사와 기초학술 조사를 시작해 신규 지질공원 발굴 대상지로 떠올랐고 작년 5월 국가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가지질공원 후보지에는 총 11곳의 지질명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중 돌리내 습지와 옥녀봉층 그리고 하내리 삼엽충 화석산지는 국제적으로도 학술 가치가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지질공원은 제주도, 울릉도 독도, 청송, 경북 동해안 등 전국에 13곳이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제주도, 청송, 무등산권, 한탄강 등 4곳에 불과합니다. 문경시는 이번 후보지 선정을 발판 삼아 2025년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은 이후 나아가 2028년 세계 유네스코 지질공원에도 등재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문경시 2025년에는 국가지질공원 인증 또 3년 후 2028년에는 세계 유네스코 지질공원에도 도전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되겠는데 생태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문경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과 국가지질공원 인증 모두 그 중심에는 돌리내 습지가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환경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어 체류형 생태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습지의 학술적 가치와 더불어 탐방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도 제공할 계획이며 올 연말 탐방지원센터가 준공되면 돌리내 습지의 가치를 한 번에 체감할 수 있는 다채로운 전시 콘텐츠를 제공하고 카페, 야외 정원 등을 마련해 자연을 느끼며 쉴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돌리내 습지에 자생하고 있는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여 사계절 내내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숲속 콘서트 등 다양한 테마의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탐방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색다른 생태 여행을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국내외 인증 사업을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은 돌리내 습지가
더 나아가 세계적인 명품 생태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문경시에서 아주 많은 계획들, 생태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여러 계획을 이렇게 갖고 계신데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그 환경운동연합의 김수동 대표랑 이 돌리네 습지에 관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게 돌리네 습지 천연 이 보고 자원인 돌리네 습지 더 이상 좀 개발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관광지로 개발을 좀 너무 그쪽에 치중하지 말고 그대로 좀 보존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환경단체에서는 실제 그런 의견이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이 점도 있습니다. 좀 참고를 해서 최대한 자연환경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렇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경시 환경보호과 생태지질팀의 류현욱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인미의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인미애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인미애입니다. 예, 요즘 계속해서 민주당 할 얘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좀 겁나요. 그렇죠. 예, 공천 문제 때문인데 이게 내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컷오프된 그 현역 의원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나오고 있고 탈당한 의원도 있고 이러다간 뭐 분당까지 가는 거 아니냐는 이런 걱정을 하는 그런 보도도 있던데 자, 우선 지금 그 민주당 내에서 탈당한 의원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탈당한 의원은 지금 현재 그 공천 앞두고 탈당한 분들은 5분이죠. 그저 정작의 이수진 의원, 그다음에 설훈, 박영순, 그다음에 김영주 의원, 그다음에 울산 북구는 이상원 의원이 진보당하고 저희가 그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지역구를 저희가 내줬거든요. 맞습니다. 선거 연대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상원 의원까지 해서 5분이 탈당을 했고요. 탈당했고, 그다음에 추가 탈당이 다음 주 정도에 있지 않겠나. 뭐 또 일단 홍영표 의원이 그 공천에서 배제되다 보니까 뭐 홍영표 의원이 다음 주에 입장 정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추가 탈당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좀 많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이제 뭐 지역구 같은 데서 뭐 탈당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거기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과 경쟁해서 이기가 사실상 좀 힘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저희도 그게 제일 우려가 됩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본인의 지역구에서 무소속이든 아니면 이낙연 전 대표가 만든 뭐 새로운 미래하고 그쪽에 합당을 뭐 들어가서 그쪽 이름으로 출마를 하든 실제 당선권에서는 이분들이 큰 힘을 못 쓸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이분들 입장에서 선거 때 윤석열 심판이 아니라 이번 선거를 이재명 심판으로 구도를 잡을 가능성이 많고 그러다 보면 민주당 후보하고 매우 이렇게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러면 뭐 오히려 어부질이 얻는 건 국민의힘 후보가 득을 보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가 저희는 좀 있죠. 참 정치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왜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를 해서 저 수도권은 민주당이 싹쓸이 하느니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200석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제는 뭐 150석도 위태롭다 등등 해서 참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뭐 40여일 남아 있어서
또 앞으로 몇 번 이렇게 또 뒤집힐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돌이켜보면은 한 2주 전에만 해도 구정 앞두고서 맞아요. 당시 대통령 담화를 둘러싸고 그렇죠. 이제 이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 이번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불과 2주 정도 지난 뒤에 지금 정치판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정말로 대한민국 정치는 다이나믹하구나 이런 생각 드는데 근데 또 기대하는 건 저희는 이미 이제 이 겪을 만큼 이 통증을 내홍을 다 겪은 상황이어서 매를 먼저 맞았다. 네네. 뭐 그래서 좀 그래도 한 40여일 남았으니까 다시 빠르게 수습하고 전열을 가다듬고 총선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가 있습니다. 이때는. 지금 민주당이 이제 공천 갈등이 이제 거의 정점에 다다른 것 같은데 투닥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너무 조용한 무음 공천이라 그러나요? 무감동 공천이니 김건희 방탄 공천이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국민의힘의 지금까지 공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도당 위원장으로서. 실제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전혀 인적 쇄신도 이루어지지 않은 공천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너무 올드한 공천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거든요. 대구 경북만 해도 교체된 후보가 손가락에 꼽을 정도예요. 지금까지. 이러니 새 인물 수혈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라는 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거는 비례대표 의석으로 젊은 피를 수혈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과감하고 혁신적인 인물을 발탁을 해서 공천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했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본인의 리더십이 아직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 전체를 흔들만한 그리고 그 흔들림을 자기가 컨트롤 해나갈 만한 능력이 없다 보니까 안정 위주로 공천을 할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현역 의원들을 그냥 2인 경선으로 붙였잖아요. 2인 경선 붙이면 그냥 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어떻게 신인이 올라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본인의 리더십의 문제를 이렇게 안정적인 공천으로 관리하는 측면도 있고 또 사실 그 쌍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이탈표를 막기 위한 의도적인 공천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볼 때 이거는 국민의힘은 새로움이 전혀 없는 그런 공천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 TK 지역, 우리 지역 공천 어떤 잡음은 없을까요? 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어떻게 예상이 될까요?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거의 봐요. 없다. 지금 경북의 경우는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곳이 어디냐면, 그러니까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곳이 구미을이거든요. 구미을. 그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이게 경선을 2인 경선을 하든 3인 경선을 하든 이게 다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안동이 결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안동 예천이 안 된 거죠, 아직. 그렇죠. 그다음에 의성하고 영주가 선거구 획정 때문에 안 되어 있었는데 오늘 선거구 획정이 됐으니 조금 전에 됐죠. 네, 됐으니 아마 조만간 이 어떤 방식으로 경선으로 갈지 전략공천으로 갈지 이 문제가 매듭이 되어질 텐데 실제로 그렇게 큰 반발이나 판을 전체를 뒤흔들 만한 어떤 새로운 획기적인 공천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아무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선거구 획정이 이제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이 났는데 오늘 낮에. 그러니까 그 안동 예천은 원래 또 상주 문경 원래 그대로고 그 의성, 청송, 영덕, 울진 이렇게 결합한 거고 그리고 영주, 영양, 봉화 이렇게 된 거고 이게 이제 확정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영주, 영양, 봉화의 경우는요. 예. 이번에는 선거를 이렇게 치를 수 있을지 모르나 다음번 선거에 또 조정이 돼야 돼요. 또 인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인구 감소 추세로 보면 다음번에 다시 선거구 획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성, 청송, 영덕, 울진의 경우는 뭐 다들 짐작하다시피 의성과 울진의 이 생활권이라는 건 전혀 일치하는 면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늘 그 나온 거에 보면은 합의 사항에 보면 특례 조항을 달아서 자치, 구, 시, 군 이거를 일부를 분할해서 선거구를 획정하는 지역이 지난 총선에 비해서 많이 늘었잖아요. 예. 저희는 그거라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이제 어떤 식으로 나누는 게 뭐 더 낫겠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데가 영천하고 청도인데요. 영천, 청도. 예. 네, 영천, 청도는 지도를 봐도 붙어 있지 않아요. 경산이 중간에 끼어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영천, 청도는요, 운문댐 상류 지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생활권도 다르고, 청도 사람들도 경산하고 가깝고, 영천 사람들도 경산 자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하고 좀 생활권이 일치해요. 하양 쪽으로. 그러면 경산, 영천, 청도를 묶어서 갑과 을로 나누어서 생활권 중심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식으로. 네네. 저희 의성 같은 경우에도 의성을 울진으로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안동, 예천, 의성을 묶어서 선거구를 나누는 게 필요한 거죠. 아니면 거기에다 상주까지 묶으면 상주하고 의성의 서부권은 생활권이 일치하거든요. 그렇죠. 일치하죠. 예. 의성의 동부권은 안동하고 생활권이 일치해요. 그렇게 해서 묶는 것이 더 안정적인 선거구가 관리되는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안동, 예천, 상주, 의성을 묶어서 갑, 을로 나누자 이거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특례 조항이군요. 그 다른 데는 뭐 경기도 양주도 나누었고 강원도 춘천은 지난번부터 나눴고 전라북도 군산도 나눴고 전라남도 순천도 나누었는데 맞아요. 경북은 그런 구역이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이유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쪽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유권자를 생각하는 측면이 조금 더 없다는 거죠. 어떻게 선거구를 긋든지 간에 안정적으로 자기네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구어진 선거구에서 어떤 대표성을 가진 인물을 뽑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아쉬움? 이런 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군요. 일견 좀 일리가 있는 그런 의견 같은데, 그러니까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은 그렇게 되면 또 뭐 복잡해지고 일단 선거구 뭐 어디 안동, 예천, 상주, 의성, 갑 뭐 이렇게 나누면 또 복잡하고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 북부권을 대선거구로 다 묶어가지고 여기서 4명 뽑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그렇죠. 제가 늘 주장하는 게 그 방법입니다. 북부권을 그냥 하나로 해서 그렇죠. 4명 내지 5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좋은 우리 대표를 뽑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일당화를 또 막을 수 있고 정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경북 북부권도 그렇게 하고 저쪽 호남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맞습니다. 묶어서 3명, 4명씩 배출해서 거기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있어야죠. 그래야 국민의힘 의견이 또 전달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 자 지금 정치권 화두가 이제 민주당의 임종석 전 실장 아니겠습니까? 임종석 전 실장이 이제 어제 또 기자회견도 하고 컷오프 당해서, 자, 이 문제를 어떻게 보셨어요? 임종석. 저는 임 실장 공천 문제를 두고 친문과 친명의 갈등으로 만들어가는 의원들을 사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건? 이게 언론에서는 지속적으로 이게 무슨 갈등이 있고 저희가 보기에도 굉장히 불안해요. 저게 당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가뜩이나 지금 조금 그래도 민주당한테 우호적인 여론들이 우리
밥그릇 싸움으로 민주당 모습을 보면서 그 좀 민주당한테 실망하면 어떡하나 하는 저희 사실 조바조바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 당내에서는요,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임종석 실장이 그 성동구에 가서 다시 공천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거는 애초부터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라고 하는 분위기가 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임종석 실장 그러면 국회의원 되게 많이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번 했어요. 한 번, 두 번 아닌가? 한 번인가요? 한 번. 17대 국회 때 했고요. 예. 그다음에 2004년에 그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무총장을 했고, 박원순 시장 시절에 정무부 시장을 했고, 예.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 비서실장을 했죠. 예. 그러고 나서 비서실장 그만둔 후에 정계 은퇴를 선언했는데, 그렇죠. 이제 다시 그 지역에 있었던 홍익표 원내대표가 서초구로 가니까 다시 그 자리에 들어오겠다 이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윤 대통령 집권 이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갖가지 정책이나 그때 일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검찰 압수수색도 있었고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이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실제로 문정부 아래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딱 태도가 나를 치지 않으면 나도 입 다문다 뭐 이런 식의 태도. 그러니까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 대항해서 소리를 내고 항의했던 건 당원들이고 국민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때 당신들은 뭐 했느냐라는 항의를 당원들이 하는 거죠. 예. 니네는 우리가 싸울 때 같이 싸우지 않았다 이거예요. 뭐 친문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그랬다. 당원들이 그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당내에서는 본인들은 갈등이 피크에 달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당원들 입장에서는 저게 자기가 뭐 등기 이전 해놓은 자기 자리도 아니고 왜 저럴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공감대를 얻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러저러하게 이렇게 갈등이 바깥으로 표출되지 않고 이왕이면 서로 조용하게 내부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이 살아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좀 문제로 불거지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좀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거구 획정이 오늘 의결됐는데 지역구가 하나 늘고 비례가 하나 줄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254대 46인데 네. 비례가 하나 줄었다는 점은 좀 아쉬운 거 아닌가요? 한 30초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예. 네. 예. 이건 뭐 지역구 의원들 불패 신화가 다시 확인된 거죠. 뭐. 그래요. 이게 경기도에서 하나가 늘었고요. 나머지는 다 뭐 서울은 하나 줄었는데 뭐 경기도에서 하나, 인천에서 하나 늘은 걸로 이렇게 계산은 한석이 결국 지역구가 늘었는데요. 예, 저는 선거제도는 22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한 그 움직임은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254대 46. 이 반대 방향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반대로 지금 지역구가 하나 늘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